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비무장지대 인근의 제칠 전초기지. 차가운 겨울비가 흙바닥을 질퍽하게 만들며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 기지 중 하나로 긴장감과 엄격한 군기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굳건해 보이는 표면 아래석은 내가 진동하는 거대한 부패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서연 하사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보급품 관리실에서 근무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재고 목록과 장부를 대조했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 조용한 아이 혹은 일부 간부들에게는 융통성 없는 고문관으로 불렸다. 그녀의 눈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고 그녀의 귀는 더 날카로웠다. 그녀는 숫자를 믿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를 발견했다. 사라진 고성능 야간 투시경 수십 개, 유령 병사들에게 지급된 막대한 양의 전투 식량, 그리고 목적지가 불분명한 유료 반출 기록.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질수록 그 끝에는 단 한 사람 이 기지의 절대 권력자인 박종석 중령이 있었다. 박종석 중령은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그는 굵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부하들을 휘어잡았고 훈련 시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흙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그 위험 있는 가면 뒤에는 통제불능의 탐욕과 잔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 외딴 전초기지를 자신의 왕국처럼 운영하며 막대한 군수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는 불법 거래를 주도하고 있었다. 서연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중령의 심기를 거스른 자는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혀 불명예 전역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임유진 장군에게 배운 대로 신중하게 움직였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진짜 힘은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가 가장 방심했을 때 움직여라. 그날 밤 서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박중령이 민간업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무기 밀매 대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저장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제 이 증거를 본부 감찰실로 보내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야간 근무자를 피해 통신실로 향했다. 기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가 통신실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하사.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박종석 중령이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충견 노릇을 하는 김 상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돌아서며 경례했다. 충성,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중령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흉흉하게 빛났다. 보고서라. 내 눈을 똑바로 봐라. 한하사. 그는 서연의 굳게 쥔 주먹을 힐끗 보았다. 손에 쥔 건 뭐지? 그 보고서인가? 박중령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감췄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박중령의 표정이 짐승처럼 일그러졌다. 김 상사, 전현이 쥔 걸 빼앗아. 김 상사가 달려들었고 서연은 저항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UTD의 특수 격투수를 배웠지만 지금은 그것을 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건장한 김 상사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USB가 그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그는 즉시 박중령에게 그것을 건넸다. 박중령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부들부들 떨었다. 감히 일개하사 따위가 자신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적발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어버리고 서연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런 미친년,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 년이 뭔데 날 심판하려 들어. 서연은 입술이 터져 피맛을 느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이 박중령을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네, 그 잘난 눈가를 파버릴 수도 있어. 박중령은 서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연병장 한가운데로 그녀를 내동댕이 쳤다. 그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깬 병사들이 황급히 연병장으로 집결했다. 그들은 진흙탕 속에 쓰러진 서연과 살기등등한 박중령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박중령은 병사들 앞에 서서 포효했다. 모두 주목.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반역자가 있다. 한서연 하사는 적군과 내통하며 우리 기밀을 빼돌리려 한 스파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충격의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서연이 스파이라고 그 조용하고 성실했던 한 하사가 서연은 진흙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김 상사가 군홧발로 그녀의 어깨를 짓밟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켰다. 아닙니다. 저는 중령님의 비리를.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박중령의 고함에 묻혔다. 전현이 지금도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어. 박중령은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멸스럽게 외쳤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했다. 이 하사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병사들에게 공포를 심어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반항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김 상사와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2명의 부사관을 불렀다. 김 상사 전현이 정신 감정을 받을 자격조차 아깝다. 저건 그냥 미친년이야. 부대 내의 오염물이라고. 그는 기지 구석에 있는 낡은 소각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 경력아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비정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저 미친년을 당장 저 소각로로 끌고 가. 산채로 태워버려. 이건 명령이다. 알아들었나? 연병장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들렸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산채로 태우라고. 지금 시대에 저 사람은 미쳤어. 하지만 그들은 박중령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봐왔다. 김 상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저런 스파이녀는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는 2명의 부사관에게 눈짓했다. 뭐 하고 있어? 전현을 끌고 가. 2명의 부사관이 망설이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안 돼, 이러지 마. 이건 불법이야. 당신들 모두 군사 재판에 회부될 거야. 그녀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박중령의 귀에는 그저
미친년의 발악으로 들릴 뿐이었다. 시끄럽다. 당장 전연의 입을 막아 김 상사가 소리쳤다. 부사관 중 한 명이 서연의 입을 틀어막았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그들은 서연을 짐짝처럼 끌고 소각로로 향했다. 서연의 눈은 절망과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을 외면하는 수십 명의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박종석 중령은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일개하사 하나가 감히 자신의 제국에 도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다.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미친 년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배경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산채로 태우라고 명령한 그 미친년이 대한민국 군 서열 최상위에 있는 인물 UTD에 살아있는 전설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이뮤진 합참차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지옥의 문을 직접 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김 상사가 낡은 소각로의 철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아직 불씨가 남아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스파이년 서연은 그를 노려보며 입을 막은 천 사이로 이를 악물었다. 이제 작별이다. 김 상사가 그녀를 소각로 안으로 밀어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잡혀있던 팔을 비틀어 부사관의 관절을 꺾었다. 동시에 발뒤꿈치로 다른 부사관의 급소를 걷어찼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두 남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김 상사가 당황한 사이 서연은 그의 복부를 걷어차고 연병장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박중령이 고함을 질렀다. 전연 잡아 당장 쏴 죽여 타령이다. 기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탐조등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제7 전초기지의 밤 공기를 찢었다. 탐조등이 미친 듯이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도망치는 한서연 하사의 모습을 쫓았다. 박종석 중령의 쏴 죽여라는 광기 어린 명령이 울려 퍼졌지만 초소의 병사들은 망설였다. 그들의 총구는 적을 향하도록 훈련받았지 비무장 상태의 동료 여군을 향하도록 훈련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 순간의 망설임이 집단적인 불복종의 찰나가 서연에게는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UTD의 교본 그 자체였다. 그녀는 빛을 피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연병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기보다 막사 건물과 주차된 군용 트럭 사이를 재빠르게 파고들었다. 빗물과 진흙이 그녀의 전투복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극한까지 날카로워져 있었다. 저기 있다. 쏴 이 멍청한 놈들아. 박중령이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고 허공에 격발했다. 그 총성에 놀란 몇몇 병사들이 마지못해 서연이 사라진 방향으로 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다. 서연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급 창고에서 파악해둔 기지의 약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박종석 중령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일개하사년이 그것도 수십 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다. 이것은 단순한 타령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김 상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그림자 놈들에게 연락해. 전연이 기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처리하라고 해. 김 상사는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다급하게 번호를 눌렀다. 그림자는 박중령의 사병 스핑이나 다름없는 비공식 팀이었다. 그들은
정규군 편제에 속하지 않은 박중령의 불법적인 사업을 처리하는 용병 출신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군법도 자비도 없었다. 오직 박중령의 명령과 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은 기지 서쪽 구석 오래된 배수로 근처의 철책으로 향했다. 그곳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였고 야간 순찰도 가장 뜸한 곳이었다. 그녀가 이곳의 취약점을 파악해 두었던 것은 순전히 직업적인 습관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다. 그녀가 철책에 거의 다다랐을 때 2명의 순찰병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그들은 서연을 향해 K 소총을 겨누었다. 서연은 즉시 손을 들고 멈춰섰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한서연 하사다. 박중령이 날 죽이려 한다. 헛소리만원 탈영병이다. 한 병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몸을 낮췄다. 그녀는 병사의 총구를 위로 쳐내며 그의 팔을 꺾었다. 동시에 다른 병사의 복부를 발로 찼다. UTD의 특수 제압술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데 특화되어 있었다. 극2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연은 그들의 총을 빼앗지 않았다.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이 스파이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한 병사가 고통 속에서도 권총을 뽑아 그녀를 향해 발사했다. 총알이 그녀의 왼쪽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다. 타는 듯한 고통이 팔을 타고 흘렀지만 서연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철책을 향해 몸을 날렸다. 3미터 높이의 철책.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부상당한 팔의 고통을 참으며 철책의 이음새를 밟고 짐승 같은 민첩함으로 기어올랐다. 그녀가 철책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검은색 전술 차량 2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그림자 팀이었다. 차량에서 내린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서연을 향해 자동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죽여, 박중령님의 명령이다. 총알이 철책을 뚫고 그녀의 뺨 옆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반대편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몸은 진흙탕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기지 밖은 바로 비무장지대와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그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림자 팀의 리더가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놓쳤다. 숲을 포위해 절대 살려보내지 마. 탐조등이 숲의 입구를 비췄지만 이미 서연의 모습은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어둠과 비 그리고 숲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북쪽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쪽을 향해 문명과 법이 존재하는 곳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법의 보호를 받는 군인이 아니라 사살 명령이 떨어진 탈영병일 뿐이었다. 기지로 돌아온 박종석 중령은 지휘 통제실에서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조작해야 했다. 모두 들었겠지만 한서연 하사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상급자들을 공격하고 탈영했다. 장교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박중령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현재 기밀 문서를 탈취해 월북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단순한 탈영이 아니다. 명백한 이적 행위다. 그는 지도를 가리켰다. 즉시 전 부대의 비상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수색대를 편성한다. 그는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을 마무리했다. 한하사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다. 그녀가 저항할 경우 즉시 사살해도 좋다.
이것은 교전 수칙에 따른 합법적인 명령이다. 사살 명령은 그렇게 공식화되었다. 박종석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서연을 국가의 반역자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숲속 깊은 곳, 서연은 거대한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 소매를 찢어 피가 흐르는 팔뚝을 꽉 동여맸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체온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보급계 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다. 그리고 사냥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사냥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친 팔의 고통을 느끼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서연아, 진정한 UTD 요원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냉철해진다. 숨을 고르고 상황을 파악하고 반격할 지점을 찾아라. 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기지의 지도와 박준경의 비리 증거들을 떠올렸다. USB는 빼앗겼지만 원본 데이터는 다른 곳에 백업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곳까지 어떻게 가느냐였다. 그리고 자신을 쫓는 그림자들과 공식적인 수색대로부터 어떻게 살아남느냐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의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대한민국 군사 전략의 심장이 뛰는 이곳은 언제나 차가운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위성 사진과 군사 동향이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었고, 육해공군의 최고위 장성들이 육중한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상석 합참 차장 이뮤진 대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짙은 군복과 어깨에 별 4개가 그녀의 지위를 말해주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강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었다. UTD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북측 잠수함 기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동해 함대에 대한 경계 태세 격상이 필요합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이뮤진은 스크린의 데이터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SR-71 정찰 자산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제7기동전단은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추도록.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다. 회의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접어들던 순간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뮤진의 전속 부관인 김소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장성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이뮤진의 곁으로 다가가 붉은색 표지의 1급 대외비 보안 파일을 그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고 위급 전략회의 도중에 끼어들 수 있는 보고는 전쟁 발발 혹은 그에 준하는 심각한 사태뿐이었다. 장성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뮤진은 그러나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일상적인 보고서를 읽듯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발신 제7 전초기지 지휘관 박종석 중령. 내용 한서연 하사 군사 기밀 탈취 및 월북 시도 확인. 부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타령. 현 시간부로 교전 수칙에 의거 사살 명령 발령. 전군 수배 요청. 그녀의 심장이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듯 잠시 멈췄다. 한서연, 자신의 유일한 딸. 그녀는 단 10초 만에 보고서를 모두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파일을 덮었다. 회의실에 모인 그 누구도 그녀의 표정에서 티끌만한 감정의 변화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강철 가면,
그 자체였다. 이뮤진은 김소령에게 아무 말 없이 고갯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의 장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계속하게 해군 사령관, 제7 기동전단의 연료 보급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었지. 장성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다시 보고를 이어갔다. 강철의 여인은 그들에게 한서연 하사가 누구인지 방금 읽은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회의는 다시 긴박하게 흘러갔지만 이뮤진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전장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서연은 절대 월북할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UTD의 정신을 물려받았고 누구보다 조국에 대한 신념이 투철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 보고이자 숙청 시도였다. 누군가가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사살 명령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박종석 중령. 그녀는 그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다. 제7 전초기지. 서연이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거대한 부패의 흔적. 그리고 박종석은 그것을 덮기 위해 자신의 딸을 반역자로 만들었다.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그녀의 이성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공식적인 채널은 이미 오염되었다. 박종석이 합참에 이런 보고를 올릴 정도라면 그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뜻이었다. 지금 육군본부나 헌병대에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박종석에게 경고를 보내고 서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자살행위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2시간이 흘러 마침내 회의가 끝났다. 장성들이 하나둘 경례를 하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대한민국 군부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의 보고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통제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광활한 지하 벙커 회의실에 이뮤진 대장 홀로 남았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제7 전초기지가 위치한 최전방의 작은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군 공식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그 어떤 전화기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벙커 내에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오직 합참의장과 차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수 보안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외부의 모든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단 하나의 특수 암호화 통신 장비가 놓여 있었다. UTD의 그림자 부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식표를 기기에 삽입하고 복잡한 암호를 입력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채널이 열렸다. 수신자는 고스트. UTD 내에서도 그 존재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극비 암살 및 첩보 부대였다. 그들은 군의 공식 명령 계통밖에 존재하며 오직 강철의 여인 이뮤진의 직접적인 명령에만 복종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현 시간부로 코드 오메가를 발령한다. 대상 제7 전초기지 박종석 중령. 목표 코드네임 아이리스. 아이리스의 생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필요시 교전 수칙에 구애받지 말고 위협 요소를 즉각 제거하라. 아이리스. 그녀가 어린 시절 딸 서연에게 붙여준 애칭이자 UTD 내부에서 서연을 지칭하는 비공식 암호명이었다. 코드 오메가는 UTD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군 내부의 반역자 및 부패 세력을 척결하라는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작전 명령이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스피커에서 감정 없는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명령 수신.
코드 오메가 발령 확인, 고스트 작전 개시, 통신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뮤진은 통신 장비의 전원을 껐다. 그녀는 이제 군의 합참차장이 아니라 딸을 구하기 위해 UTD의 가장 어두운 칼날을 뽑아든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보안실을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공식 일정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대한민국 상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첨단 스텔스 헬리콥터 여러 대가 이미 제7 전초기지를 향해 어둠을 뚫고 날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아이리스를 확보하고 감히 강철의 여인의 딸을 건드린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다. 박종석 중령은 자신이 방금 지옥의 문을 열었음을, 그리고 그 지옥의 파수꾼이 바로 자신이 산채로 태우라고 명령했던 미친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목덜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서연 하사는 차가운 진흙 바닥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팔뚝에서 흘러나온 피가 빗물과 섞여 검붉은 흔적을 남겼다. 총알이 스친 상처는 옥신거리는 것을 넘어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UTD의 생존훈련 첫 번째 교훈은 고통을 통제하는 법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현재 그녀는 두 부류에게 쫓기고 있었다. 첫 번째는 박종석 중령의 명령을 따르는 기지의 공식 수색대였다. 그들은 정신 나간 탈영병을 찾고 있었고 망설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림자라 불린 박중령의 사병들은 달랐다. 그들은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암살자들이었다. 서연은 숲의 지형을 이용했다. 그녀는 남쪽으로 기지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동시에 민간인 지역으로 향했다. 그림자 놈들이 열화상 추적 장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는 일부러 얕은 계곡물을 따라 이동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자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는 그녀의 체온을 숨기는데 도움이 되었다. 몇 시간을 처절하게 이동했을까.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다. DMZ2 남방 한계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낡은 농가였다. 이곳은 그녀가 UTD 후보생 시절 개인 훈련의 일환으로 알게 된 비밀 안전가옥이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헛간 옆에 닭장문을 특정한 리듬으로 3번 두드렸다. 잠시 후 농가의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60대로 보이는 깡마른 노인이 사냥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서연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찼다. 이런 젠장, 아이리스로군. 내 어미가 날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강노인이라 불리는 자로 UTD의 퇴역 요원이자 이뮤진 장군의 오랜 전우였다. 그는 서연을 안으로 급히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꼬리말이 아니군. 박종석 그 돼지 새끼 지신가 강노인은 상황을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능숙하게 서연의 전투복을 찢고 상처를 소독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다. USB를 빼앗겼습니다. 강노인은 붕대를 감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놈은 자기가 왕인 줄 아는 놈이야. 하지만 넌 내 어미 딸이다. 백업은 해뒀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해서 올렸습니다. 접속할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강노인은 지하실로 통하는 숨겨진 문을 가리켰다. 박종석이 지금쯤 피를 토하고 있겠군.
그놈이 공식 수색 때만 풀었다면 넌 이미 잡혔을 거다. 하지만 그놈은 그림자를 불렀어. 그 말은 그놈도 지금 초조하다는 뜻이지. 그의 말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제7 전초기지 지휘관실. 박종석 중령은 위성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림자 팀이 서연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비호해주는 윗선에게 질책을 받고 있었다. 송구합니다. 의원님, 그저 정신 나간 하사년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훈련받은 괴물일 줄은.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중령, 괴물은 문제가 아니야. 자네의 무능이 문제지. 그년이 만약 살아남아 입이라도 연다면 자네뿐만 아니라 나까지 끝장이야. 박종석은 식은땀을 흘렸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이 그의 말을 끊었다. 자네 병력은 필요 없어. 그년이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이상 다른 팀을 투입하겠네. 자네는 기지 안에서 입단속이나 철저히 하게. 그리고 그년의 신상, 가족 관계를 다시 확인해봐. 약점이 될 만한 걸 찾아. 전화가 끊겼다. 박종석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는 다급하게 한서연 하사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시 열었다. 가족사항, 모무, 이뮤진, 직책. 그는 직책란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육군대장. 그의 눈앞이 하얘졌다. 이뮤진, 강철의 여인, UTD의 전설. 자신이 산채로 태우라고 명령한 미친년이 바로 그 이뮤진의 딸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비리 은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편 박종석 중령과 그의 윗선이 통화하는 그 순간 그들의 모든 대화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청당하고 있었다. 서울 상공 수만 피트 위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텔스 정찰기가 떠 있었다. 그리고 강노인의 농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에 UTD의 고스트 팀이 은밀하게 포진해 있었다. 팀장인 스펙터는 이어피스로 들어오는 감청 내용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목표가 윗선과 접촉했다. 통화 상대는 의원님이라 불리는 자. 신원 확보 중. 찾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태준 의원. 고스트 팀의 임무는 아이리스를 구출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뿌리 깊은 부패의 네트워크를 통째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제 박종석은 쓸모 없어졌다. 황태준이 직접 움직일 거다. 스펙터가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 알파팀은 아이리스가 있는 안전가옥 외곽의 방어선을 구축한다. 황태준이 보낼 청소부들이 접근할 거다. 절대 아이리스가 교전에 휘말리게 하지 마라. 브라보팀은 황태준 의원을 감시한다. 강 노인의 지하실. 서연은 고성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 노인의 도움을 받아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박종석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빼돌린 군수품 목록이 모니터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종석이 아니라 그의 배우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빼돌려진 무기들의 일련 번호와 박종석의 비밀 계좌 내역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박종석이 무기를 넘긴 곳은 민간 용병 회사가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이 국방부 예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녀는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박종석은 그저 말단 실행책에 불과했다. 그녀가 막 새로운 증거 파일들을 자신의 암호화된 USB 강노인이 새로 준 것 때 다운로드 하려던 순간이었다. 지하실의 낡은 스피커에서 강노인의 긴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아 놈들이다. 최소 2팀이야. 그림자 놈들과는 차원이 다른 놈들이다. 농가 주변의 감시 카메라에 완전 무장한 정체불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숲속에서 나타나 포위망을 좁혀오는 모습이 잡혔다. 그들은 황태준 의원이 보낸 박종석의 그림자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잔인한 청소부들이었다. 서연은 USB를 움켜쥐었다. 사냥감이 다시 사냥꾼이 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놈들이다. 강노인의 외침과 동시에 농가 전체의 전등이 꺼지고 비상 셔터가 창문을 덮으며 둔탁한 금소금을 냈다. 지하실의 모니터들이 지지직거리며 감시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어둠 속에서 최소 12명 이상의 무장 괴한들이 유령처럼 숲에서 빠져나와 농가를 향해 완벽한 전술 대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USB를 전술조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 직전의 아드레날린 분비였다. 그녀는 지하실 벽에 걸려있던 K1A 기관 단총을 집어들고 탄창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군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강노인이 인터컴으로 다급하게 말했다. 저놈들은 박종석의 그림자 놈들과는 차원이 달라. 움직임이 군 특수부대, 아니 그 이상이야. 황태준 그자가 보낸 청소부들이 틀림없어. 이 집이 이렇게 빨리 발각될 리가 없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알았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거나 적의 정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었다. 청소부들은 경고 사격이나 투항 권고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선멸이 목적이었다. 선두에 선 2명이 소음기가 달린 유탄 발사기를 꺼내 농가의 현관과 뒷문을 향해 고성능 폭약을 발사했다. 쾅쾅 낡은 농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방탄 처리된 셔터가 찌그러졌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향해 돌진하려던 바로 그 순간 숲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죽음이 그들을 덮쳤다. 푸슈 가장 앞서가던 청소부의 목에 소음 권총에 총알이 밝혔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농가를 포위했던 UTD 고스트 팀 스펙터의 부대원들이 드디어 사냥을 시작한 것이다. 청소부들은 즉각 대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다. 매복이다. 적의 규모를 알 수 없다. 흩어져서 대응하라. 리더가 외쳤다. 숲속에서는 총구의 불꽃조차 보이지 않는 유령들의 총격이 이어졌다. UTD 고스트 팀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소음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 농가 주변의 숲은 순식간에 2개의 전문 암살 부대가 격돌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청소부들은 황태준 의원이 고용한 최정예 용병들이었지만 그들의 상대는 이뮤진 장군이 직접 지휘하는 국가의 가장 어두운 칼날인 UTD 고스트였다. 수적으로는 고스트 팀이 열세였지만 그들의 전투력과 조직력은 압도적이었다. 지하실에서 서연과 강노인은 모니터를 통해 바깥의 혼란을 지켜보았다. 총성은 대부분 소음기에 의해 억제되었지만 간헐적인 비명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노인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젠장 아군인가?
도대체 누가 누굴 쏘는 거야? 그는 서연을 바라봤다. 어쨌든 우린 여기서 버텨야 해. 바로 그때 청소부 팀의 일부가 고스트 팀의 포위망을 뚫고 농가 측면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자폭 드론을 사용했고 그 폭발로 인해 고스트 팀의 방어선에 순간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다. 측면 3번 창문 강노인이 외쳤다. 폭발의 충격으로 찌그러진 셔터 틈으로 3명의 청소부가 난입했다. 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하실 계단을 박차고 올라가 1층 복도에 자리를 잡았다. 어둠 속에서 3개의 그림자가 연기를 뚫고 들어왔다. 타겟 확인 제거하라. 청소부 중 한 명이 외쳤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K1A가 불을 뿜었다. 그녀는 난사하지 않았다. 훈련받은 대로 2발씩 정확하게 적의 흉부를 겨냥했다. 2명의 청소부가 즉시 쓰러졌다. 하지만 마지막 1명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총알을 피하며 몸을 굴려 서연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서연의 귀 옆 벽을 스쳤다. 서연은 즉시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2층에서 강 노인의 샷건이 불을 뿜었다. 내년에 어미에게 혼나기 싫거든 샷건의 엄청난 파괴력이 마지막 청소부를 벽으로 날려버렸다. 집안은 다시 화약 냄새와 정적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친 팔의 고통을 애써 억눌렀다. 잠시 후 농가의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완전한 암흑 장비와 스텔스 전투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헬멧에는 작은 유령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그가 헬멧에 야간 투시경을 올리자 얼음처럼 차가운 눈이 드러났다. 스펙터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경례 대신 고개를 까딱했다. 코드네임 아이리스, 신병 확보. 스펙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연의 K1A 총구를 슬쩍 보더니 덧붙였다. 총 다루는 솜씨가 녹슬지 않았군. 역시 장군님의 따님다워. 서연은 총구를 내리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당신들은 어머니가 보냈나. 그렇다. 외부의 청소부들은 모두 처리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스펙터가 농가 밖을 가리켰다. 황태준 의원이 이 농가의 위치를 알았다는 건 그가 박종석보다 훨씬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 필사적으로 다음 수를 둘 것이다. 서연은 주머니 속에 USB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버릴 결정적인 증거 박종석과 황태준을 연결하는 자금 흐름도가 들어있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박종석과 국방위원을 연결하는 증거입니다. 스펙터의 눈이 빛났다. 훌륭하다. 그렇다면 이제 방어전은 끝났다. 반격할 시간이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작전 2단계로 전환한다. 아이리스를 즉시 안전가옥으로 이송하고 우리는 뱀의 머리를 치러 간다. 그의 목소리는 다음 장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예고하고 있었다. 스펙터는 한서연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 보았다. 그는 이미 젊은 하사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냥감이었던 동시에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어피스를 눌러 최고 사령관 강철 이뮤진 장군과 직접 연결했다. 강철, 여기는 스펙터, 아이리스 확보 완료. 그리고 아이리스가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석과 황태준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스피커 너머로 이뮤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의 생존에 대한 안도감 따위는 1%도 섞여 있지 않았다. 훌륭하다, 스펙터. 하지만 황태준은 현역 국방위원이다. 그가 보낸 용병들이 전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꼬리 자르기에 들어갈 거다.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박종석이 되겠지. 박종석이 제거되면 그 증거는 힘을 잃는다. 그녀의 전략적 판단은 냉혹할 정도로 정확했다. 서연이 스펙터의 통신에 끼어들었다. 장군님, 한서연 하사입니다. 제가 돌아가야 합니다. 스펙터가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제7 전초기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종석은 지금 황태준에게 버림받을 거라는 공포와 UTD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공포에 질려 있을 겁니다. 그는 구석에 몰린 쥐입니다. 강 노인이 소리쳤다. 미쳤나, 그 지옥 구덩이에 제 발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서연은 강 노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종석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도망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는 제가 자신을 잡으러 온 UTD의 유인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녀는 이뮤진을 향해 말을 이었다.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칠 겁니다. 황태준을 물고 늘어지겠죠. 우리는 그가 황태준의 범죄를 직접 폭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생포해야 합니다. 이뮤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스펙터, 아이리스의 말이 맞다. 이것은 더 이상 구출 작전이 아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버리는 반격이다. 이뮤진은 명령을 내렸다. 유다 염소 작전을 개시한다. 유다 염소는 도살장으로 다른 염소들을 이끄는 염소를 뜻하는 UTD의 은어였다. 한서연이 바로 그 미끼가 되어 박종석과 황태준 그리고 그 배후 세력 전체를 함정으로 끌어들일 터였다. 스펙터 아이리스를 엄호하라. 절대 그녀가 다치게 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녀가 작전을 주도하도록 내버려둬.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황태준 의원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지만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그가 고용한 최정예 청소부팀 전원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보원의 마지막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UTD 고스트 팀입니다. 황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뮤진, 그 미친 여자가, 그는 박종석이 태워 죽이려 한 하사가 이뮤진의 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일이 되돌릴 수 없이 커져버렸다. 박종석은 이제 쓸모없는 카드를 넘어 자신을 폭파시킬 시한폭탄이 되었다. 그는 즉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 상대는 용병이 아니었다. 국군 내부의 또 다른 부패한 하수인이었다. 제7 전초기지에 즉시 지원 병력을 보내게. 자네가 직접 가. 박종석 중령이 안타깝게도 탈영병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사했다고 보고하게. 그 탈영병년도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이다. 제7 전초기지의 박종석 중령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황태준의 청소부 팀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뮤진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황태준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뮤진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을 알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 기진암문에서 요란한 총성과 폭발음이 들려왔다. 스펙터의 고스트 팀 브라보 분대가 황태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양동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박종석은 총소리에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김 상사, 당장 지휘 통제실로 전 병력을 집결시켜 적의 기습이다. 그 탈영병년이 외부 세력을 끌고 왔다. 기지를 봉쇄해. 그의 광기, 어린 명령에 기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바로 이 혼란을 틈타 한서연 하사는 기지의 가장 어두운 경로, 자신이 보급계로 근무하며 파악해둔 배수관을 통해 유령처럼 기지 내부로 다시 잠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젖은 전투복 차림이 아니었다. 고스트 팀이 제공한 최신 스텔스 전투복과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어피스 B로 스펙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이 황태준이 보낸 새로운 암살자를 처리했다. 그는 지원 병력으로 위장에 접근 중이었다. 브라보팀이 남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지금 지휘 통제실은 비어 있을 거다. 3분 주겠다. 아이리스. 서연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사이렌이 울리고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녀는 자신이 매일 드나들던 지휘 통제실의 후문으로 잠입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박종석은 통제실 중앙에서 권총을 든 채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당장 합참에 연락해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서연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령님. 서연의 목소리에 통제실의 모든 인원, 특히 박종석이 얼어붙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빗물에 젖고 지늘게 뒹굴던 미친년이 아니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차가운 사냥꾼이 서 있었다. 네가 어떻게?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을 태우라고 명령했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 멀쩡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어피스를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통화하려던 합참, 그곳에 제 어머니가 계십니다. 박종석의 뇌가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황태준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이뮤진은 자신을 잡으러 왔다.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하사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이 미친년이.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것은 동물적인 공포에서 나온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젊은 통신병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에 권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놈 머리를 날려버릴 거다. 당장 물러서. 젊은 통신병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했다. 박종석은 통신병을 방패 삼아 뒷걸음질 쳤다. 한서연 내년이 이겼어. 그러니까 당장 내 어미를 불러. 이뮤진 장군을 당장 내 앞에 데려와. 그렇지 않으면 이놈부터 죽일 거야. 서연은 총을 겨누지 않고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다. 박종석 중령,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황태준 의원이 당신을 제거하라고 보낸 암살자는 방금 전 사살됐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살 길은 인지를 풀고 투항하는 겁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박종석을 더욱 자극했다. 닥쳐. 내년이 뭘 알아. 내년과 내 어미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박종석이 광기에 차 소리쳤다. 이뮤진을 부르라고. 바로 그때 지휘 통제실의 육중한 방탄문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그곳에는 스펙터나 고스트, 팀 대원들이 서 있지 않았다. 검은색 UTD 특수작전복 차림의 이뮤진 대장이 양옆에 2명의 최정예 고스트 대원을 거느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강철 가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인지를 잡고 있는 박종석과 그와 대치하고 있는 딸 서연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날 찾았나? 박중령 이뮤진의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종석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강철의 여인을 보고
경악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이뮤진을 불렀고 그녀는 그 부름에 응답했다. 그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아니라 사자의 아가리 속에 제 발로 들어온 셈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종석 중령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부른 강철의 여인 이뮤진 대장이 정말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오지마 당장 멈춰. 박종석은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질렀다. 그의 팔에 붙잡힌 젊은 통신병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박종석은 인질의 관자놀이의 권총을 더욱 강하게 짓누르며 뒷걸음질 쳤다. 내년들이야. 내년들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끝장났어. 그의 광기 어린 시선이 이뮤진과 한서연을 번갈아 쏘아보았다. 헬기를 준비해 당장 그리고 안전가옥까지의 호의를 보장해 그렇지 않으면 이놈 머리를 날려버릴 거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필사적으로 믿으려 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총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가 뒤에 있었지만 이것은 그녀 자신이 마무리해야 할 일이었다. 그녀는 박종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중령님, 당신은 이미 황태준 의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질을 잡은 범죄자를 대하는 협상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그가 보낸 두 번째 암살팀은 이미 제거됐습니다. 당신이 헬기를 타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격추할 겁니다. 당신은 황태준에게 살아있는 증거일 뿐이니까요. 박종석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연의 말이 그의 마지막 희망을 꿰뚫었기 때문이었다. 닥쳐, 내년이 뭘 알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황태준의 개로 비참하게 죽거나 모든 것을 증언하고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이뮤진 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박종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강철 같은 시선은 오직 인질로 잡힌 젊은 통신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병사.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내 딸이 신호를 주면 즉시 엎드려. 알아들었나? 그 말은 박종석에게 상상 이상의 모욕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감히 자신을 인질범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인질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다니. 이것은 자신이 이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런 건방진. 그가 격분하여 이뮤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였다. 그의 주의가 흐트러진 0.5초의 순간 한서연이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지금이라고 외치지도 않았다. 그저 턱을 까딱했을 뿐이다. UTD의 명령을 받은 통신병은 본능적으로 몸을 수그렸다. 박종석의 소나기에서 인질이 사라지자 그의 총구는 허공을 향했다. 서연의 몸이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종석의 총을 든 팔을 안쪽으로 파고들며 UTD 특수 제압술로 그의 손목 관절을 꺾어버렸다. 크악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지체 없이 그의 복부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박종석은 거대한 몸뚱이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고통과 굴욕감에 짐승처럼 신음했다.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끝났다. 스펙터와 고스트 팀 대원들이 즉시 그를 짓누르고 두꺼운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박종석은 바닥에 처박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강철로 만든 군화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뮤진 대장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내 딸을 미친년이라고 불렀더군. 박종석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산채로 태우라고 명령했지. 이뮤진은 허리를 숙여 박종석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 내 꼴을 봐라 중령. 누가 진짜 불에 타 죽어야 할지.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스펙터가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했다. 장군님, 박종석 신병 확보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녹음과 서현 하사의 USB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황태준 의원 체포조가 현재 국회로 진입 중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이뮤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종석을 UTD 지하 시설로 이송해 그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게 만들어 황태준 뒤에 숨어있는 더 큰 뱀의 머리까지 전부. 그녀는 쓰러진 통신병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수고했다, 병사. 자네의 용기는 잊지 않겠다. 고스트팀 대원들이 박종석과 김 상사를 비롯한 그의 하수인들을 끌고 나가자 거대했던 지휘 통제실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다. 이제 그곳에는 한서연과 이뮤진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이뮤진은 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딸을 껴안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전투복 소매를 걷어 팔뚝의 총상을 확인했다. 피가 먹고 응급처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상태를 점검하듯 말했다. 상처가 깊지 않군. 강노인의 솜씨인가? 그렇습니다, 장군님. 서연이 군인의 말투로 대답했다. 이뮤진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강철 같던 그녀의 눈에 아주 희미하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잘 싸웠다 하나사. 너는 내 자신을 증명했다.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지로. 서연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완벽한 각도로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이뮤진은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UTD의 수장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말했다. 복귀를 환영한다, 아이리스. 몇 주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국방위원 황태준이 군납 비리 및 국가 반역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박종석 중령은 군사재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와 황태준의 지시를 증언하는 대가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제7 전초기지는 해체되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뉴스는 강철의 여인 이뮤진 대장의 결단력 있는 부패 척결을 칭송했지만 그 시작에 한 명의 이름 없는 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다. 그것이 서연이 원하는 바이기도 했다. 계급장이 하나 더 늘어난 한서연 중사는 UTD 본부의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숨거나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의 여인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만의 강철을 벼려낸 UTD의 정식 요원이었다. 훈련을 마친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사복 차림의 이뮤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차장이 아니라 그저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끝났나?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두 사람은 서울의 석양 속으로 나란히 걸어갔다.